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요. 바로 5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삶의 공간, 특히 집이 왜 더 중요해지는지에 대한 겁니다. 이런 얘기 요즘 부쩍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마음이 온화하고 기운이 평안하면 모든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 이런 말요. 심화구, 평자, 백복자집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그런 내면의 평안함, 삶의 질, 이게 행복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찾아보고 싶은 건데요. 50세 이후에 우리가 머무는 공간, 이걸 어떻게 고르고 또 가꿔야 할지, 그래야 이제 말년에 복도 부르고 더 건강하고 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네, 어떤 선택이 중요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을 선택할 때요. 뭘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가장의 의견 이런 게 중요했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정말 함께 사는 가족 모두의 만족도? 이게 핵심 아닐까요? 아, 그 말씀이시군요. 네, 집이라는 공간이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 사람의 삶이 이렇게 교차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조율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외로 그런 걸 좀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맞아요. 후회하거나 심지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가족 모두가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다 느낄 수 있는 곳. 그게 진짜 집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되겠죠. 가족 모두의 행복.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기준이네요. 그럼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집을 떠났을 때요. 자녀들 근처로 이사하는 게 좋다는 조언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자녀 가까이 사는 것 자체는 물론 좋은 점이 많죠. 정서적으로 가깝고 또 위급할 때 서로 의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자녀 근처로 가는지 그 의도를 한번 스스로 잘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의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지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이러면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목적이 오로지 자녀나 손주를 돌봐주기 위해서라면 이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체력이나 시간의 한계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맞아요. 주변에서도 손주 육아 때문에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이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소진되면서 결국 부모, 자녀, 손주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험담들이 꽤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네요. 네. 그래서 때로는 좀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상호 존중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위한 거리감. 이것도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이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집의 크기, 평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참 나이가 들면 무조건 집을 줄여야 한다. 아니다. 오히려 넓은 게 좋다. 의견이 많아서 헷갈려요. 네, 과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23평에서 26평 정도가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건 정말 예전 기준이고요. 네. 현대 생활에서는 평수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인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이게 단순히 청소나 수리 같은 그런 물리적인 것만은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내가 활동적이고 집 관리가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부부 둘이 살아도 30평대가 넓다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각자 취미 공간이나 서재를 둘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반대로 이제 청소나 관리가 너무 버겁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20평대나 그 이하로 줄이는 것이 현명하겠죠.
중요한 건 남들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나의 건강 상태, 생활 방식, 그리고 관리 능력에 맞추는 그런 유연성입니다. 관리의 용이성 말고 이 공간 크기가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아, 실제로 40대 후반부터 각방을 쓰는 부부가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코골이나 수면 습관, 생활 리듬 차이 때문에 오히려 분리된 공간이 관계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너무 좁은 집이 오히려 갈등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또 서로에게 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적절한 공간 확보. 이게 때로는 관계의 윤활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간의 크기를 단순히 면적이 아니라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 네, 흥미롭네요. 이런 개인주택 외에 요즘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관심도 아주 뜨거운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요양원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아무래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가시는 시설 개념에 가깝다면요. 노인주택, 그러니까 실버타운은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층이 좀 더 활기차고 편리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아, 주거 공간. 네, 건강한 상태에서 입주해서 주체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곳이죠. 그렇다면 노인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아무래도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크겠죠. 식사 준비나 청소 같은 일상적인 부담을 덜고 그 시간에 뭐 취미 활동이나 운동 아니면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과 교류하는데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네. 서울의 더 클래식 500이나 대전의 사이언스 빌리지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들어보면 입주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아, 그 사이언스 빌리지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고요? 네, 맞아요. 2019년에 처음 문 열었을 때만 해도 노인주택이라는 게 좀 생소하기도 했고 또 코로나 여파도 있고 해서 입주율이 낮았다고 해요.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250개 호실이 전부 차고 지금은 50명 이상이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와, 5년 만에요. 대단하네요. 네, 이건 그러니까 노년기 주거 형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좀 독립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정말 뚜렷해지고 있는 거죠. 확실히 장점이 뚜렷하네요. 하지만 단점이나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비슷한 연배분들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혹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이건 고려해야 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과거 대가족 시대에는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서 얻는 그런 생기나 지혜의 교환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좀 부족할 수 있죠.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성향이라면 신중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본인이 좀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기운에 민감한 편이다 싶으면 오히려 자녀 근처나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일반적인 주거 환경이 더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성향과 가치관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집이라는 공간 자체의 선택만큼이나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바꾸거나 신경 써야 할 점들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짚어볼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물리적인 환경부터 한번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는 집안의 문턱을 없애거나 낮추는 겁니다. 이른바 베리어프리 설계라고 하죠. 아, 배리어프리. 네, 이게 의외로 노년기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집안에서 특히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문턱,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위험할 수 있겠네요.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미끄러운 공간 관리입니다. 특히 욕실 바닥이 문제죠. 습기가 많아서 미끄러지기 쉬울 뿐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기운이 좀 쉽게 빠져나가는 공간으로 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도 욕실에서의 미끄러짐 사고는 매우 흔하고 때로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매트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옛 어른들이 그 화장실 신,
칙관신이라고 하죠. 그 신이 고약하다고 했던 이야기가 어쩌면 그 공간이 그만큼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경고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하,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물리적인 환경 외에 우리가 집안에 들이는 물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주워오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은 가급적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이 사용하던 물건에는 그 사람의 사연이나 기운 같은 게 깃들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어떤 기운인지 알 수 없으니까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소해 보이는 물건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거나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경험담들도 있고요. 혹시 집안에 그런 물건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건에도 기운이 있다는 관점이군요. 그렇다면 먹는 것, 식습관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기력 보충을 위해 고기를 꼭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네 번째로 육식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육류 섭취, 특히 튀기거나 기름지게 조리한 고기는 소화에도 부담을 주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드시더라도 삶거나 찐 고기 위주로 그리고 소량만 섭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의 식단을 보면 삶은 돼지고기 같은 걸 소량 즐기는 경우는 있어도 과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죠. 흥미로운 점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채식 위주 식당이나 샐러드 가게가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건강과 식습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삶의 질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5번째, 자녀 걱정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자녀의 결혼, 취업, 독립 이런저런 걱정이 끊이지 않죠. 네, 그렇죠.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부모의 걱정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가 더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걱정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부모님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오히려 자녀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일이요? 은퇴 후에 오히려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마을 사례가 참 인상적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짜고 달게 먹는 등 식습관이 특별히 좋지 않은데도 평균 수명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그 비결을 살펴보니 노인들이 다른 마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소일거리든 뭐든 일을 하며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하. 은퇴 후에 급격히 기력이 쇠하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역할 상실감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면서 삶의 긴장감이 풀리고 스스로 좀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죠.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게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이 기여할 곳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생기와 활력을 유지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소일거리, 봉사활동, 새로운 배움, 무엇이든 좋습니다. 꾸준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요. 50세 이후의 풍요로운 삶이라는 게 단순히 좋은 집, 넓은 집에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간을 나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선택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느냐.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집 안의 문턱을 없애는 그런 물리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서요. 미끄러운 욕실 바닥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식습관을 조절하고 과도한 걱정은 좀 내려놓되 나만의 일과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먼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바로 내일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내용 중에서요, 여러분의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미래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